잡히는 간첩보다는 활동 중인 간첩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거나 지식인으로 보인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어있고 은닉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있는 최성준입니다. 과거에 이제 정보기관에도 근무를 했고 이런저런 이제 경력으로 현재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첩보 활동, 흔히 이제 스파이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보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류가 어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가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정보 활동, 스파이 활동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 첩보기관, 정보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이제 유럽에서 민족국가들이 생기고요. 그런 민족국가에서 오늘날 이른바 이제 국가정보기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첩보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 비밀 첩보대, 이런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밑에서 국무장관을 하던 윌리엄 얼싱햄 경이 이끌던 이 비밀 첩보대는 국내외에서 여왕의 이제 암살 업무, 이런 걸 적발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왕 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근현대적인 의미의 그런 비밀 첩보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은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죠. 이 대한제국이 수립돼서 초대 황제가 이제 고종인데, 그 고종 황제 직속으로 제국익문사라는 이런 첩보기관을 두고 여기서 이제 정부 고관이라든지 국사범,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 공관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공관원들의 이제 동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국내인을 매수해서 간첩 행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종교 학원 이런 사회단체의 반국가 행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침략 행위, 이런 걸 탐지하는 그걸 주요 임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실 이제 명실상부하지 못한 이런 뿐인 그런 이제 정보기관들이 존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이제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을 갖춘 거는 1961년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이때 창설된 게 이제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이제 안기부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제 1945년에 민족해방이 됨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냉전체제가 구축이 됐는데, 이때 이제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 소련의 배후 지원을 받던 김일성 주도하에 사실상 그때부터 바로 대남 공작 및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방정국에서 활동한 여간첩 김수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950년에 5.30 총선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내에 이제 프락치를 심으려고 했던 간첩 성시백, 이런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프락치라는 것은 러시아 말인데요. 보통 이제 어떤 조직 같은 데다가 그 조직을 이제 와해한다든지 조직을 접수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 첩자를 심는 그런 것을 이제 프락치라고 합니다. 북한 간첩을 엄격하게 어떤 종류로 나누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본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직파 간첩이죠. 이 직파 간첩은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여러 대남 공작기구들인데 그 대남 공작기구에 소속되어서 이 이제 현재 한반도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해상으로 직접 침투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외에서 신분 세탁을 하고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그런 간첩들이 직파 간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위장한 간첩들, 이것도 사실 이제 직파 간첩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북한에 포섭된 해외 동포 간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조총련 출신들을 들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특히 그 동독과 서독이 분단됐을 때 서독이 이제 간첩의 그 원상이었는데 서독에서 주로 이제 해외 교포들을 포섭해서 또 이 남한으로 보내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직파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정 간첩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흔히 이제 고첩이라고도 하죠. 원래 이 고첩들은 원래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 직파 간첩들의 지령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직간접적인 형태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서 이 국내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개 이제 고정 간첩이라고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에 이제 정착을 했다가 다시 이제 북한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포섭되어서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아가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이런 이제 부류들을 대개 이제 고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간첩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뭐 자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뭐 서방 세계에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전향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짧게 묻는다면은 직파 간첩, 고첩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간첩 활동 자체가 은밀하게 진행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스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위험하고 간첩 행위 자체는 최고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그 중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스파이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뭐 자물쇠 따기, 그 다음에 뭐 신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습을 위장한다거나 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제 미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도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집한 이 첩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됩니다. 활동 과정에서는 이른바 이제 비트라고 불리는 은신처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요. 그 약속한 장소의 지령이나 뭐 첩보 자료, 활동 자금, 뭐 경우에 따라는 무기 같은 걸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이제 더버커라고 불리는 이런 비밀 연락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한 간첩들이 자수하거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모든 간첩에서 필요한 행위나 기술들을 이제 동원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간첩이라고 꼽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로 봐서는 이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북한의 이제 간첩이 시대에 따라 조금 변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는 김일성이 이제 다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는 뭐 의지랄까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단으로 1960년대까지는 대체로 남한 내에 어떤 혁명 무장기지를 구축해보자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명 무장기지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쿠바의 이제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전에서도 그런 어떤 혁명 무장기지가 성공한 측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121 사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까지 이제 목전까지 내려왔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울진 삼척 지구에 무장공비가 무려 이제 300여 명 정도 침투하는 이런 이제 무력 도발을 통해서 무장혁명기지를 구축해봤다. 이런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사건 다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무장혁명기지는 어렵겠다. 이런 이제 인식 전환이 생기면서
1970년대부터는 남한 내에서 혁명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화 조직을 구축해서 이걸 통해서 남한 내 혁명을 일으켜 보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간첩이 남한에 이제 보내야 되고요. 대개 보내는 방법은 뭐 육상이나 해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서 남한 내에 있는 여러 포섭 대상자들을 이제 포섭해서 지하당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포섭 대상자를 직접 북한에서 불러서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친북 교포를 포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부터는 주로 이제 탈북자로 위장을 하거나 해외에서 이제 신분 산탁을 해서 침투해서 그 다음에 이 포섭 대상을 해외로 유인해서 지령을 내리는 이런 이제 수법들을 썼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남한 내에 그 한반도 적화를 하기 위한 지하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제 간첩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뭐 비밀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한계도 있고 또 사실은 남한이 완전히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제 여기서 비밀을 얻는다는 것은 큰 이제 뭐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북한의 이제 간첩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하당 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2003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뭐 지하당 왕대산 간첩 사건. 이 사건은 이제 남한의 혁명 지도부를 결성하라는 이런 김일성 지령을 받고 운동권 출신이 북한으로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지하당 왕대산을 결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했던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까이는 2021년 8월 2일에 원래는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이제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여기서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던 자주통일 충북연합회 간첩 사건 있었는데 이 일당은 현재 4명 중 3명이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 그 침투 경로를 보면은요, 주로 이제 임진강 이쪽을 통해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해상을 돌아서 이제 고무보트 같은 것을 타고 이제 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땅굴이 이제 그동안 발견된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땅굴을 통해서 간첩이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뭐 우리 군 당국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이제 민간인들이 이 4개 이외에 땅굴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땅굴 찾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더 이상 발견된 것은 없고 아마 뭐 추측은 이제 더 있지 않겠느냐, 파다가 중단된 게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땅굴을 통해서 간첩이 내려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땅굴을 파다가 과거에 이제 이 걸린 게 많으냐 하면은 땅굴을 이제 남한에서 팔 수 없고 북한에서 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땅굴을 파면은 흙이 밖으로 결국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인공위성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을 쌓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이유 없이 저기 어떤 특정 지역에 흙이 이제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이러면 저게 이제 땅굴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하 이제 그 청량 장비를 가지고 관측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땅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별하 이런 방법밖에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발각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디엔가 땅굴이 아주 가까이 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남한까지 땅굴이 와 있는데 발견 못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1987년에 그 유명한 칼기 이제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칼기 폭파 공작 김현희는 원래 이제 1962년 1월 27일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 외국어대 이제 일본어과를 졸업하고요. 집안도 좋고 성분도 좋고 이렇게 해서 대남 공작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첩들이 받는 밀봉 교육을 받고 나서
김일성 친필 지령을 받은 이제 다른 공작은 김성일과 함께 1987년 11월 29일 이제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인 및 외국 승객 115명이 탑승해 있던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탑승해서 그 기내에다가 술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을 이제 그 시한폭파 장치죠. 요거를 이제 비행기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파 장치가 미얀마 벵골만 상공에서 공중 폭파했었죠. 이때 이제 그 공작은 김현희와 김성일 두 사람은 중간에서 내렸는데 사실은 이제 신분을 부녀 여행객으로 이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일본 이름 하치야 시니치 요게 이제 김성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치야 마유미 요게 이제 김현희인데 이렇게 위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경유지인 방콕에서 내려서 이제 은신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국제공조하에 조사를 받고 있던 현지 조사단에 의해서 그해 이제 12월 1일 바레인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여기 체포되어서 이제 조사를 받던 중에 원래 이제 간첩은 원래 체포되면은 이제 자살나는 게 원래 이제 불문율인데 이 중에 이제 김성일은 독약 앰플을 깨물어서 적사했고요. 다만 이제 김현희는 독약 앰플을 깨물었지만은 이제 뭐 조금 서툴렀는지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현희는 한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고 1990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당시 이제 죄는 크지만은 북한 만행의 이제 산증인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뉘우치고 전향을 했다. 그런 점을 고려돼서 특별 사면을 받고 정보 당국에서 보호를 받던 중에 자신을 경호하고 보호하던 수사관하고 결혼해서 현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선실 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인 간첩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선실은 1916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4.3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남로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4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월북을 했고요. 한국전쟁 과정에서는 이제 북한에 머물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수차례 서울에 나타났고 일본을 오가고 이렇게 이제 간첩 활동을 전개를 한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이 이선실이 1990년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한에서 지하당을 구축하는 그런 공작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 가서는 1991년에 김일성이 당시에 이제 제독 친북음악가이죠. 윤희상을 면담하는데 그 자리에도 배석하는 등 이제 북한에서 실세로 떠올랐고 정치국은 서열 22위까지 오르는 북한의 이제 실세로 불렸던 그런 간첩입니다. 뭐 기록상에 의하면 2000년 8월에 사망을 했는데 평양에 이제 애국결사릉에 안치됐다고 합니다. 이 이선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대공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이제 그 실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남한에 이렇게 이제서 암약을 하고 있는 고정간첩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직파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도망가게 만들었고, 근데 원체 뭐 공개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아주 평범한 할머니처럼 그냥 뭐 조금 통일 운동가처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서 밖에 눈치를 채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간첩에서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북한이 2000년대까지 이제 대체로 육상이나 해상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남한 내 지하당을 구축한다는 이런 전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15 선언이 2000년에 있었죠. 이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탈북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거쳐 우회 침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첩 통신 수단도
무전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활동수법도 오랫동안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정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더욱 이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그만큼 간첩 근거가 그만큼 이제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 간첩이라거나 아니면 뭐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해서 검거되거나 밝혀지는 경우가 1년에 뭐 한 10명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간첩단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은 뭐 조금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죠. 국민들은 그 비싼 세금을 이제 물고 이러면서 뭐 왜 이 정도밖에 간첩을 잡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잡히는 간첩보다는 잡히지 않고 활동 중인 간첩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첩이라는 게 잡히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숨어서 활동하기 위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를 은닉시키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뭐 정보 수사기관들이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어쨌든 대공정선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뭐 한계는 있는 게 분명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또 국민들도 이걸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간첩의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난수방송입니다. 이 난수방송은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해온 국영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평양방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평양방송에서 이제 주로 난수방송을 했습니다. 이 평양방송이 1960년대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이런 내용의 이제 방송을 쭉 보내다가 대개 이제 자정 무렵 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국가 틀어주듯이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보내고 그 뒤에 이제 난수를 읽어줍니다. 이 난수라는 게 원래 이제 암호표에 보면은 뭐 알파벳하고 숫자를 조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기억 니은하고 숫자를 조합한다든지 이러면은 가로 세로 조합하면은 이제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된 게 이제 사실은 뭐 난수다, 암호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난수를 읽어주면은 그 난수표를 갖고 있는 간첩이 이제 그 난수 숫자를 조합하면은 지령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난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게 이제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제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이 난수 방송을 들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밖에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요. 이 인터넷에 이제 사이버 더버커라는 이런 이제 자기들만의 비밀 어떤 그런 이제 그 더버커를 사이버상에 만들어서 이거를 주로 이제 연락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더버커는 사실은 이제 만들었다가 금세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발과 추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어떤 지령을 내리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간첩들이 이제 활동 노선이라든지 활동 방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으로 복귀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령을 내리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암살 지령 이런 것들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김정일 처조카로 탈북을 했다가 국내에 정착해 살던 이한영이 암살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이제 북한의 어떤 암살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간첩은 그야말로 이제 숨어 있고 은닉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아무리 철저히 위장을 하고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 세대인데 당시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뭐 간첩 식별요령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6.25 때 납북됐다가 뭐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뭐 그다음에 뭐 아침 일찍 산속에서 뭐 엉뚱하게 양복 같은 걸 입고 내려오는 사람 뭐 아니면은 뭐 당시에는 이제 담배가 100원짜리도 있었는데 100원짜리 담배 사고 뭐 10,000원짜리 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상 물정을 이제 잘 모르는
남한의 실상을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밤중에 뭐 북한 방송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밀 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간첩 식별 요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가 나가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아주 작은 지역까지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개 이제 어느 범위 내에서 무전이 이제 북으로 넘어간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수당국에서 아마 추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간첩들은 뭐 이제 대개 이제 탈북자를 위장하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아주 이나마 교육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신세대 공작원이라고 해서 부역 무장 간첩인 뭐 김동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남한 사람과 거의 동일하다 정도로 그런 아주 철저하게 이남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에서 또 아예 신분 세탁을 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수사당국의 어떤 그런 예리한 촉각을 가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간첩을 식별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평범한 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거나 아니면 아주 뭐 어떤 약간 뭐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으로 보인다거나 뭐 이 정도지 간첩으로 뭐 이렇게 표신할 정도는 어떻게 보면 뭐 간첩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 칼기 폭파범 김현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공작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할 정도의 이제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검거되고 나서도 처음에는 일본인 행세를 하기도 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좀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당국이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이 간첩일지 원래 북한 출신이거나 한국 사람일지에 대해서도 잘 분간이 가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계속 이제 중국인 행세, 일본인 행세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 이제 수사관들이 잘 해주고 남한에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 이것을 이제 느끼고 첫 마디가 이제 언니 미안해. 뭐 이런 말을 했다. 여자 수사관 보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부여 무장간첩인 김동식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세대 공작원이라고 1990년대에 주로 이제 내려왔던 신세대 공작원 같은 경우는 남한 사회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말투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교육이 되어서 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뭐 진보 지식인이라든지 만나서 심지어는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운동가다, 뭐 통일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간첩은 아니고 아마 이제 조금 뭐 진보적인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해서 신고도 안 했다고 하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현재 이제 군과 당 산하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고 전담 부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일하는 정예요원만 한 7,000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정예요원들은 어릴 때부터 과학 영재를 발굴해서 계획적으로 사이버 전사로 육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은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 국가에서 찾아와서 얘를 해커로 만들어야 되겠다. 부모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의대 보내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과학 영재를 발굴을 해서 이들을 철저하게 이제 사이버 전사로 키워서 해킹이라든지 뭐 이제 이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뇌로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는 이런 사이버 공격 능력은 미국 CIA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이버는 크게 돈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대략 한 2009년 정도부터 해킹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도스 공격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했죠. 지금도 이런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은 뭐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이제 그런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공격과 동시에 주로 우리 정부나 기타 이제 뭐 대북 관련 기관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보 기밀을 탈취하려는 이런 이제 어떤 타겟을 맞춘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또 세계 금융기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외화벌이를 합니다. 이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이 해커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사이버만을 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지만은 현재 이제 평상시에 있는 사이버 공격은 주로 이제 해킹이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산망을 마비시킨다든지 기밀을 탈취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뭐 외화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사이버전이 될 수가 있죠. 무기가 다 요즘은 다 이제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사이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런 사이버 능력을 키우기 시작한 게 그 1차 걸퍼전 때 그때 이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이 걸퍼전을 생중계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은 돌격앞으로 해서 보병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서 이제 포를 쏘고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걸퍼전 때 보면은 정밀하게 이 전자적인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폭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이런 수순을 보였죠. 특히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이런 사이버 능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드론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전에 이제 주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이버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이런 사이버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 이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걱정되는 것은 북한은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게 이제 인터넷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흔히 이제 그 북한의 그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휴대폰 갖고 이제 뭐 모바일폰, 스마트폰 같은 걸 갖고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다 먹통입니다. 뭐 전 세계를 우리처럼 봐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제 정보를 찾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이제 세계 1위의 IT 국가고요. 완벽하게 이제 개방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인터넷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는 공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무한하게 열려 있는 우리의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맹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약이 내부적으로 유행하게 된 시점이 대체로 이제 1990년대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유행한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 중에 하나 필로폰입니다. 이 필로폰이 이제 북한에서는 뭐 흔히 이제 빙두, 빙수 이렇게 이제 불리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많이 퍼졌고요. 한때는 조금 이제 잠잠하고 이러다가 가격이 이제 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붐이 일어나면서 장마당에서는 오히려 쌀보다 더 싸다, 쌀보다 구하기 쉽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때 모여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마약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생일 선물로 마약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래 이제 마약이라는 게 특히 이제 북한은 의료 시설이 열악하고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의약품 대신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단속을 해도 또 뭐 돈을 주고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이 심각할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마약의 역사를 보면요.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군에서 이 북한에서 양귀비, 이제 그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략 물자일 수도 있죠. 몰핀을 만들어서 이제 진통제 이런 걸로도 쓰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귀비들이 그 북한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60년대 말 정도에 김일성이 이제 교시를 내립니다. 이 양귀비가 잘 키우면은 이게 외화벌이도 되고 좋다. 그래서 키워라. 이런 이제 교시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양귀비가 이제 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북한이 이제 그 정부 당국 차원에서 아편이나 그다음에 아편계, 마약 이런 걸 생산했죠. 양귀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필로폰은 이제 합성 마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물하고 전기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이제 수출을 했고 요거를 이제 통치 자금으로 썼다. 북한이 이제 외화를 얻을 수 있는 뭐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통치 자금으로 썼다는 의심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제를 받고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김일성, 뭐 김정일 이 부자들이 쓰는 통치 자금 중에 한 40% 정도가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다 이런 보고까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그 주고받는 그 이제 외교 행당 같은 거는 이제 원래 단속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마약이 밀매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마약을 팔아서 이걸 이제 통치 자금으로 썼는데 대체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마약을 대량 생산해서 이제 밀수를 하기도 했는데 그보다는 대개 이제 제3국에서 생산된 마약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제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외교 행랑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이윤을 붙여 파는 중개무역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마약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출도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들끼리 중개무역도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 내수용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수용으로 돌아선 마약이 오늘날 북한 사회에 퍼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오늘날 뭐 생일에도 마약을 이제 선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명절에도 뭐 친구들끼리 나눠서 마약을 이제 복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어떤 하나의 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이 우선은 이제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은 요게 또 이제 그 국경 지역에 특히 이제 중국 지린성 연변자치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최대 교역 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랴오닝성 단둥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반출됩니다. 이 반출된 마약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흘러나가고 특히 이제 여기 뭐 조선족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 개입하면서 이게 이제 멀리까지는 유럽까지 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들어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뭐 청년청과 주부청까지 마약이 이제 파고드는 등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약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나라를 망가뜨리는 아주 망국적인 그런 폐해를 유발시키는데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까지 마약을
이제 생산하는 데도 개입돼 있고 유통하는 데도 개입돼 있다면은 남한의 이런 이제 마약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영국이 아편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무너뜨렸던 그런 것처럼 대남 전략 차원에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추측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런 철칙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뭐 마약에 어떤 대응하고 단속하는 거, 그 다음에 처벌하는 거 이런 걸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거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마약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하고 단속도 하고 처벌을 하죠. 요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의 어떤 그런 마약을 통한 어떤 대남 전략과 결부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거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정보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겠고요. 또 국제사회와도 철저히 잘 공조를 해나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국정원에서 뭐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를 출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